안녕하세요. 김임순 교수입니다. 오늘은 폐기물과 건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지도라고 들어본 적이 있나요? 난초와 잔디의 성으로 불려졌었죠. 90만 평 정도의 크기였었는데요. 위로는 샛강, 옆으로는 홍제천, 그리고 아래로는 한강을 끼고 앉은 야트막한 모래톱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갈대가 우거진 철새 보금자리, 그리고 연인들이 즐겨 찾는 데이트 장소로 꽃섬이라고 불리기도 했죠. 그런데 1978년부터 서울 시민이 버리는 하루 10,000톤 이상의 각종 쓰레기를 버리는 매립장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쓰레기 더미가 점점 커지면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쓰레기를 쌓을 수 없게 된 난지도는 폐쇄가 되고, 그 다음에는 김포 쓰레기 매립장으로 이동을 하게 됐는데요. 이 난지도를 어떻게 새롭게 이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생태공원으로 조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곳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겠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자원도 절약하고 에너지도 절약하면서 환경 오염을 막는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가 통합 관리 시스템을 제기하게 돼요. 그래서 발생원이 애초부터 감소할 수 있게 하는 것과 이미 발생한 폐기물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자원화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열 회수를 하기 위한 폐기물 수거 시스템이라든가 위생 매립을 통해서 토지를 재이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16년 동안 처리할 곳을 찾지 못해서 바다를 떠돌아다니던 유명한 미국 쓰레기를 아시나요?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필라델피아 시에서 쓰레기가 처리되기 위해서 출발했는데 다시 펜실베니아주로 돌아가게 된 사례이죠. 필라델피아 당국은 1986년에 펜실베니아주 쓰레기 매립지가 용량이 초과되면서 이것을 소각했죠. 소각을 하면 재는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데 이 재를 어디다 버리기로 했냐면 바하마 제도의 인공섬에 버리기로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화물선에 실어서 바하마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배는 바하마 정부에서부터 입장을 거부당하는 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즉 환경 쓰레기는 다른 나라에도 들어갈 수 없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린피스와 같은 환경보호단체가 있는데요. 기피물질 1호로 낙인 찍히게 되고요. 2년 동안 4개 대륙 11개국을 찾아다녔지만 매번 거절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선원들은 머리를 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새를 비료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IT 섬 해변에 4,000톤 가까이의 재를 내려놓았지만 이것도 다 내리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이 재가 정말 비료로 사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된 처리 방법인지 하는 여러 가지 논란을 가져오게 된 거예요. 결국 1988년에 나머지 남은 재를 대서양과 태평양 근처에 도착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IT 해변에 내려놓았던 재가 다시 미국으로 되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원래 처리지였던 곳으로 가는데요. 이렇게 쓰레기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자정작용 이상으로 발생되면 이것이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가 있는 사례입니다. 자, 그러면 폐기물은 어떻게 분류하고 있나요? 기본적으로 도시 구형 폐기물의 경우를 보면 식품 폐기물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죠.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전처리 단계로부터 음식을 만들고
식사하고 그리고 버려지는 그런 폐기물까지를 모두 포함을 하게 되고요. 쓰레기인 경우는 기본적으로 가연성 쓰레기인 종이, 판자뿐만이 아니라 플라스틱, 천, 고무, 가죽, 나무 이렇게 다양한 쓰레기들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또 타지 않는 비가연 쓰레기인 경우도 유리나 도자기, 방통, 철 이렇게 비철금속 형태로 배출됩니다. 그 다음에 재와 같이 소각 잔류물이 있겠고요. 건축물이 해체될 때 발생하는 폐기물, 그리고 상하수 처리 시설이나 폐수 처리 시설에서 발생하는 처리 시설 폐기물도 있겠고, 그 외에도 가로수의 낙엽이라든가 청소 폐기물 이런 것들도 도시구형 폐기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시구형 폐기물의 경우는 어디에서 주로 배출될까요? 기본적으로 주택지역은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그 외에도 상점이나 시장이나 사무실, 빌딩, 호텔 같은 상업지역의 배출원도 있을 것이고요. 오픈 스페이스인 도로나 골목, 공원이나 해변, 공터와 같은 개방 지역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상하수 처리시설, 폐수 처리시설, 폐기물 처리시설과 같은 처리시설에서도 배출이 된다. 크게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폐기물이 버려졌을 때 이것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분해되는 기간으로 필요할까 하는 것인데요. 종이가 그대로 버려졌을 때는 이것이 자연적으로 분해될 때까지는 2개월에서 5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나무젓가락의 경우도요. 그대로 분해 기간을 본다면 20년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우리가 현대인들에게서 굉장히 많이 사용됐던 일회용 컵은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환경 호르몬 외에도 폐기물의 입장에서 본다면 20년 이상의 분해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에게 매우 필요한 일회용 기저귀 같은 경우도 일단 폐기물로 버려지면 이것이 분해될 때까지 100년 이상이 걸린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산업사회에서 매우 많이 이용됐던, 가정에서도 많이 다양하게 이용됐던 플라스틱 용기인 경우도 500년 이상의 분해 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부류가 산업 폐기물인데요. 이것은 산업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이죠. 그래서 쓰레기, 회분, 슬러지, 그리고 건축 폐기물, 유해 폐기물 이런 종류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류가 특정 폐기물인 유해 폐기물인데요. 방사성 물질은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인간이나 식물 또는 동물에게 즉각적으로 혹은 장기적으로 위험을 미치는 폐기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폐기물로 분류가 될까요? 그래서 유해 폐기물은 4가지의 성질을 가지고 있을 때 분류가 됩니다. 인화성과 부식성, 반응성과 독성, 특성을 가질 때 우리가 유해 폐기물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인화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화점이 60도씨 이하인 액체, 그리고 표준 온도, 표준 기압에서 마찰, 수분 흡수 혹은 자발적인 화학 변화에 의해서 발화되거나 연소할 수 있는 고체를 우리가 인화성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부식성은 pH 2.0 이하의 강산이거나 혹은 강알칼리인 액체 이런 것들을 부식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반응성은 폭발성인 물질이 쉽게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질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성 특성은 이렇게 폐기물이 독성을 가지고 있다, 즉 유해 물질을 용출하고 있다라는 경우에 유해 폐기물로 분류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폐기물은 크게 3가지 성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당연히 수분이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비가연분 타지 않는 것,
가연분, 잘 타는 것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폐기물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요? 최초로 폐기물이 발생이 되면 여기에서 가능하면 멀리 떨어지지 않은 발생원에서 저장, 취급, 가공을 하게 되고요. 이것을 수거한 이후에 적환과 수송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처리하고 회수를 하게 된 후에 최종 처분을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폐기물 발생 단계에서 본다면 더 이상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서 버리거나 이런 물질들을 모아서 처분하는 활동의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현지 취급 단계에서 저장과 가공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발생원 근처에서 취급하거나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활동을 포함하는 것이죠. 그리고 수거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수거한 이후에 수거 차량을 비우는 곳까지 끌고 가는 활동까지를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적환 단계에서는 작은 수거 차량에서 대형 수송 차량으로 적환하고 처분하는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리하고 유용한 물질은 회수하는 단계, 이런 기술과 장치, 시설을 가동하는 단계가 되고요. 최종적인 폐기물 단계에서 해양투기라든가 태워 없앤다거나 매립하는 것이 최종 처분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시광산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듣고 있죠.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전자제품뿐만이 아니라 금이나 은, 동과 같이 가치 있는 금속이 포함되어 있을 때 이런 희귀금속을 뽑아내서 자원을 재활용하고 환경 파괴도 줄이는 산업,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즉 광산에서 기본적으로는 금속이라든가 팔라듐 같은 희귀금속을 찾아내고 정제를 하게 되는데 이미 우리가 사용하고 버려지는 휴대전화라든가 PC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 등에서 도시에서 광산의 역할을 한다 해서 이것을 도시광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폐기물은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데요. 일반 폐기물은 어떤 방법으로 매립을 할까요?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형태가 지역법입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이 트렌치, 도랑 굴착을 하기에 적당하지 않을 때 시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하 수면이 높아서 땅을 팔 수가 없는 지역에 이런 지역법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폐기물을 쏟아 넣은 후에 좁고 길게 한열로 펴서 매립층의 높이가 2 내지 3m 정도 될 때까지 다지는 것입니다. 다지지 않게 되면 비나 폭우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오염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다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다짐 장비의 종류에 따라서 다짐층의 높이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루에 매립이 끝나면 그날 복토를 하게 되는데요. 대개 15cm에서 30cm로 복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립에 앞서서 제방을 쌓은 뒤에 이 입지가 적당한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길이가 적당한지를 정한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자, 두 번째 소개하는 것이 경사법인데요. 경사지가 있는 땅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죠. 이것도 지역법에 포함되기는 하는데 복토의 일부를 매립지 바닥에서 얻을 수 있을 때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사진 곳에서는 매립지 바닥을 굴착해서 복토를 먼저 확보합니다. 그리고 굴착한 곳에 폐기물을 쏟아 넣게 되고요. 지역법처럼 동일하게 다지게 됩니다. 그리고 굴착해서 놓은 흙으로 복토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그 복토의 양을 조정을 하지만 모자랄 경우는 가까운 지역에서 조달한다라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가 도랑법인데요. 도랑법은 매립지 바닥층이 두꺼운 곳, 즉 지하 수면이 낮아서 땅을 파내도 영향이 없는 지역에 적합한 방식으로 거의 단층 매립만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도랑의 크기는 30에서 60m 정도, 그리고 깊이는 1 내지 2m, 넓이는 5 내지 8m 높이의 규모로 인접 도랑을 파면서 국토를 얻어내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가 계곡 매립법인데요. 이것도 역시 지역법에 속합니다. 계곡이나 협곡, 토취장이나 채석장 같은 자연적으로 저지대 혹은 인공적인 저지대가 존재하는 지역에서 사용하는 방법이죠. 계곡 매립에서는 폐기물을 쌓고 압축하는 것은 그 지역의 지형이나 국토의 특성이나 수문과 지질, 그리고 매립지로 어떻게 진입하는지에 따라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곡이 어느 정도 평면일 경우에는 첫 층의 매립은 보통 도랑법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 윗단부터는 지역법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면으로 올라가면서 매립하는 것이 다짐에 용이하다라는 것이고,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매립을 진행하는 방법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유해 물질, 이것을 특정 폐기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경우의 매립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유해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침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뜨거운 열에 고화 처리를 하거나 물을 제거하는 탈수 방법의 전처리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유해 중금속의 경우는 고화 처리한 후에 매립하는 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폐기물을 섞지 않고 각각 분리해서 셀별로 매립하는 방법도 가능하죠. 그런데 이렇게 매립해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양을 어떤 종류의 질로 우리가 처리를 하고 있는지를 기록을 남기도록 하고 있고요. 침출수에 의해서 오염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중 차수 시설, 침출수 시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오염 방지 설비나 덮개 설비를 갖춘다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해 폐기물의 경우는 사후 관리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매립지 주변의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고요. 장기간의 사후 관리를 진행한다라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자, 유기성 폐기물의 경우 토지경작법인데요. 토양 표면의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인 과정을 이용해서 유기성 폐기물을 처분하는 방법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준비되어 있는 토지 위에 살포하거나 토양 표면의 밑으로 주입하는 방법이 가능한데요. 유기성 폐기물을 토양에 첨가하면 세 가지 특성으로 나타나게 되죠. 생물학적인 분해나 화학적인 분해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두 번째는 초기 폐기물 및 분해 생성물로부터 수용성 성분이 발생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용성 성분의 분해에 의해서 특성 성분의 기화가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기성 폐기물의 토지 경작법은 어떤 것을 고려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제시하고 있죠. 폐기물의 조성 성분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폐기물과 토양 미생물군의 양립이 가능한지, 산소나 온도나 pH와 같은 환경 요건은 어떤지, 그리고 고형 폐기물 혼합물의 수분 함유량은 어떤 것인지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한 요소로는 이런 방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많은 공간이 필요하고요. 유기물질이나 유기용지의 문제가 제한 요소로 작동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생물학적 처리 방법인데요. 퇴비화하는 방법이 상당히 오랫동안 사용됐던 것이죠. 도시 폐기물의 유기 성분은 단백질, 아미노산, 지방, 탄수화물, 셀룰로스, 회분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기물질을 제외한 유기물질의 경우는 호기성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되죠. 그리고 미생물의 활동이 끝난 후에는 남아있는 최종 부산물은 퇴비로 알려진 부식질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비화라고 하는 것은 유기물질의 호기성 분해가 중요한 과정이고요. 중온이나 고온에서 미생물들이 관여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해 과정은 크게 3단계로 나누게 되는데요. 1단계는 40도C 정도에서 퇴비 더미의 온도가 오르기 시작하는 단계이고 1일 내지 2일이면 분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은 당류나 아미노산 같은 것이 분해되는 단계입니다. 2단계는 고온성 분해 과정이죠. 따라서 몇 주 동안 지속하게 되고요. 잘 분해되지 않는 셀룰로스나 단백질 같은 것들이 분해되는 단계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3단계는 40도씨 이하예요. 여기는 숙성 단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온도는 떨어지는데 분해 속도는 감소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중온성 미생물들이 정착할 수 있다. 그래서 분해가 잘 일어나는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자, 혐기성 소화는 우리가 혐기성 발효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구형 폐기물을 메탄과 이산화탄소로 분해하는 공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수분해 반응 단계와 유기산 생성 단계, 메탄 생성 단계로 나누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미생물의 효소가 개입된 반응인데 이것이 구분자 화합물에서 단량체로 바뀌는 가수 분해를 하게 되고요. 생물학적인 전환 과정에서 이 단량체가 저분자 중간 단계로 변화되는 유기산 생성 단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메탄이 생성되는 단계인데요. 중간 산물에서 더 간단한 상태로 변화되는 단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매립과 또 다른 축이 소각인데요. 소각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소각류는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우선 화격자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격자 소각로는 가장 대표적인 소각 방식이고 대규모 소각을 할 때 적합한 방식입니다. 폐기물을 화격자의 상부에 공급하고 공기를 화격자 밑에서 송풍해서 연소하는 방식이죠. 이것은 구조가 다른 것들에 비해서 비교적 간단하고 고장도 적고 운전도 쉽기 때문에 혼합 쓰레기인 경우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노내에 고정 화격자 또는 구동 화격자를 설치해서 이 화격자 위에서 연소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우리나라 생활 폐기물은 상당 부분이 음식물 쓰레기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한식이라고 일컬어지는 음식물들은 대개 염분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퇴비의 염분도는 1.0 이하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WHO에서 1일 섭취 권고 기준은 나트륨으로 볼 때 2g이죠. 그러니까 2000mg 정도 이하이고요. NAC의 형태로는 5g 이하인데 우리 국민의 경우는 약 12g의 소금을 섭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고혈압이라든가 심혈관계 질환 이런 것들로 이제 발생이 된다는 원인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퇴비화 이후에도 높은 염분도로 인해서 농작물에도 산림에도 피해가 간다라는 것 때문에 염분도를 규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고정상 소각로인데요. 소각로의 화상 위에서 소각물을 태우는 방식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적재가 가능하지 않은 슬러지라든가 입자상 물질, 열을 받아서 용융해서 척화 연소하는 물질을 연소할 때 적합한 방식입니다. 또 하나가 다단로 방식이죠. 그래서 수평 원통의 다단로나 수직형이 있는데 수평 원통인 경우는 상부에서 공급된 폐기물을
여러 단으로 칸이 나누어져 있는 수평 고정상에서 교반, 섞는다는 거죠. 교반 갈피에 의해서 가래로 흙을 이루는 것처럼 이랑을 만들면서 배기 기체와 접촉시키는 방법입니다. 다단로로 할 경우는 균등하게 건조시킬 수가 있고 국부 연소를 피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함수율이 높고 저열량인 폐기물인 경우에 소각하기에 적당하고 유기성분, 온이 처리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회전로를 이용한 로타리 킬른 방식인데요. 광물류를 건조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면에 내화물을 부착한 원통형 노체를 구배를 두어서 설치하게 되는데요. 그림에서 보면 어떤 형태인지 알 수가 있죠. 하부에 롤러를 설치해서 구동장치에 따라서 천천히 회전하면서 소각시키는 방식입니다. 폐기물은 반전 교반을 반복하면서 고정 버너의 연소기체와 접촉으로 건조한 후에 착화하게 되고요. 점차 아래쪽으로 보내면서 연소가 완결된 재잔사를 배출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동상 소각로인데요. 입자가 고른 폐기물들은 소각로 하단에서 고속으로 공기를 불어넣어주면서 입자가 부상하게 되는데 떠있는 입자층 전체가 용융 상태에 가까운 온도에 도달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유동 매체로 사용하는 것은 모래와 같은 그런 성질을 갖는 것을 사용하게 되고요. 배기 기체 열 용량보다 3배 이상의 열 용량을 갖는 것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폐기물과 유동 매체 간의 혼합이 좋고 공기 과잉률이 적고 연소 효율이 증가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재래식으로 사용되는 연소 방식에서 어려운 수분이 많이 포함된 도시와 산업 폐기물을 소각할 때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분무 연소 방식입니다. 액체 연료에 분무화 연소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분무화기에 의해서 액체 폐기물을 미세한 액적으로 만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표면적이 증가하게 되고 노내로 분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노내에서 복사, 대류전열, 증발가스화를 촉진하게 되면서 공기 공급으로 인해서 연소 속도를 조절하고 연소 효율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자, 이번에는 열분해 방식인데요. 대개 500에서 900도씨 사이에서 이런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산소 분위기에서 가열을 하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기물은 기체상, 액체상, 고체상 부분으로 분류해서 사용하고 있죠. 현저한 발열 과정인 연소 프로세스와는 대조적으로 열 분해는 흡열 반응이 되고요. 열 분해 대신에 분해 증류라고도 표현합니다. 열 분해의 가연성 산물들은 연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열 분해에서 생성되는 3가지 중요 성분의 특성을 보면 기체상의 경우와 액체상의 경우, 고체상의 경우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기체상의 경우는 가스 흐름은 주로 수소, 메탄,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을 포함하게 되는데 열 분해되는 유기물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겠죠. 액체상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타르와 기름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상온에서 액상인 상태인데 주로 아세트산, 아세톤, 메탄올 같은 것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고체상은 우리가 수치라고 하는 차르 상태인데요. 거의 순수한 상태의 불활성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RDF라고 하는 폐기물 유도 연료도 최근에 많이 이용되고 있죠. 분말탄이나 유류를 사용해서 동력 생산에 쓰이는 대형 산업용 보일러에 직접
태울 수 있습니다. 또 RDF 단독이 아닌 석탄이나 유리와 함께 연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RDF는 조밀하게 압축된 형태인데 이런 것으로 만들어진 상태에서는 소각, 가스화, 열분해 여러 가지 공정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소각로와 다이옥신인데요. 다이옥신을 보면 벤젠고리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매우 안정된 상태다. 그러니까 쉽게 분해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각로에서 배출되는 유기물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다이옥신과 퓨란인데요. 이 물질들은 PVC 혹은 플라스틱을 포함하고 있는 합성물질을 연소할 때 발생하는 물질이고 이것은 암을 발생시키는 독성물질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이옥신이나 퓨란은 하나 혹은 두 개의 산소 원자와 한 개에서 8개까지의 염소 원자가 결합된 두 개의 벤젠고리를 포함하고 있게 되는데요. 다이옥신의 경우는 이성체가 75개, 퓨란은 135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염소와 결합한 염소를 갖는 화합물의 경우는 독성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되고요. 이렇게 염소가 몇 개가 결합됐느냐 그리고 그 결합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독성이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이옥신, 발암물질 잘 알고 있는데요. 그 독성을 이렇게 비교해 보았습니다. 청산가리보다 10,000배나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보고독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청산가리보다 1000배가 강한 보고독보다도 훨씬 더 강하다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다이옥신의 생성 기각을 보면요. 소각로에서 이상적으로 연소되지 않은 불완전 연소의 산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경로로 다이옥신이 배출되는데요. 첫 번째는 투입 쓰레기에 존재하던 PCDD나 PCDF가 연소할 때 파괴되지 않고 배기가스 중으로 배출된 경우. 두 번째는 PCDD나 PCDF의 전구 물질이 전환되어 생성되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구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유해 물질이 되기 전 상태를 전구 물질이라고 이야기하죠. 또 세 번째는 여러 가지 유기물과 염소, 공여체로부터 형성되는 경우가 있고요. 네 번째는 저온 상태에서 전구 물질이 비산제에 결합되어서 결과적으로 비산제와 결합한 형태의 PCBD를 형성할 때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이옥신의 배출 억제 기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전 방지를 통한 1차적인 방법과 생성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거나 파괴하는 2차적인 방법, 그리고 후처리에 의한 3차적인 방법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1차적인 방법에서는 소각 대상이 되고 있는 폐기물의 조성 성분을 분석해서 연소 후 발생되는 유기물질의 관계를 검토하게 되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폐기물 종류는 분리해서 수거하는 방법입니다. 즉, 염기성 물질인 플라스틱 종류는 분리수거해서 재활용하는 것이 훨씬 유용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정원에서 나오는 잡초 같은 경우는 제초제나 살충제에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분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차적인 방법인데요. 연료 과잉 포켓을 방지하기 위해서 쓰레기 공급 상태를 균질화하고 다이옥신이 파괴될 수 있도록 980도씨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 구조에서 봤던 것처럼 벤젠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일결합이나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보다 훨씬 안전하다. 즉, 잘 파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죠. 자, 연소용 공기는 적정량을 효과적으로 배분해야 한다. 그리고 완전 연소를 위해서 연료와 공기가 충분히 혼합되어야 한다. 그리고 소각로로부터 부유분진이 연소 밖으로 빠져나가는 입자 이월이 되지 않도록 최소화하고 연소가스 중에 산소 농도나 연소용 공기의 분배, 운전, 부하 같은 것들을 연속적으로 제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980도를 유지해야 하는데 300도씨 부근에서 발생량이 최대라는 것이 알려져 있죠. 그리고 250도씨 이하인 경우는 발생량이 감소된다는 것 때문에 온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00도씨가 유해하기 때문에 발생량이 많기 때문에 배기가스의 체류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분진 제거 장치 이런 것들을 잘 가동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3차적인 방법은 후처리 방법이라고 소개를 했죠. 활성탄을 분사한다든가 백필터 혹은 전기 집진기 같은 것들을 결합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반응탑에 약품을 집어넣어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요. 여과기에서 제거하거나 매립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촉매기에 의해서 재연소시켜서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죠. 자, 우리 주위에 현대에서 많이 일어나는 현상 중에서 님비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바나나 현상, 핀피 현상, 인피 현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우선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님비 현상을 보면 Not in my backyard. 내 뒷마당에서는 안 됩니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혐오시설이 들어오거나 유해시설이라고 생각되는 폐기물 매립장, 소각장, 화장장, 핵처리, 폐기물 처리장, 장애인 복지시설 같은 것들이 설치되지 않도록 기피하고 반대하는 것을 우리가 님비 현상이라고 합니다. 바나나 현상은요, 상당히 유사하긴 하지만 자기가 사는 지역권에는 절대 설치하지 못한다는 지역 이기주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정신의 약화 현상으로 이해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핀피 현상은요, Place in my front yard. 경제적 이익이 기대되는 지역 개발을 둘러싸고 님비 현상과 반대로 유치하겠다 하는 것이 핀피 현상이죠. 그래서 반도체 사업장에 들어서려고 할 때 우리 마을에, 우리 도시에 유치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핀피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죠. 우리 동네에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해 주세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곳곳에서는 민비 현상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반대 민원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충남 아산에서는 주민들이 서로 쓰레기 소각장을 유치하겠다고 나선 사례였죠. 사실은 아산시에서는 생활쓰레기 종합위생처리장을 건설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워낙 반발을 하니까 백지화하게 되죠. 그리고 건립 후보지를 공모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창면, 용화동, 음봉면 이런 20군데에서 응모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대 1의 경쟁을 뚫고 이제 선정이 되는데요. 여기는 아산시가 30억 원의 지역발전기금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그 재사용되는 열을 이용해서 마을에 공동목욕탕을 건립해 주겠다 하는 조건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지금 2020년에 30억 원은 그렇게 큰 금액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당시 1993년부터 1998년 시대의 30억 원은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높은 큰 금액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폐기물에 관련된 것을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료.